자, 우리 지난주에 특수불법 행위를 했죠? 특수불법 행위의 종류가 여기 그냥 불법 행위 말고 특수불법 행위의 종류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가 사용자 배상 책임, 그 다음에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까지 했어. 특수불법 행위의 종류가 5개인데 그 중에 3개를 했어. 특히 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특히 누구?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이 없다고 밝혀지면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특수불법 행위 나머지 2개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볼 겁니다. 이 점유자라는 말은 3번에서 봤었잖아. 공작물의 점유자라는 건 현재 그 공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로 따지면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고 원래 그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주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동물 점유자라는 건 뭐냐면 동물 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A와 B가 있는데 둘이 친구 사이야. 그래서 B가 A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A가 강아지를 키워. 너무 이제 바빠서 A가 친구인 B한테 내가 요즘에 우리 멍멍이를 산책을 못 시켰으니 네가 좀 나 대신 산책을 좀 시켜줘. 해서 B가 A의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럼 현재 멍멍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B지요. 그런데 얘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목줄을 놓친 거야. 그랬더니 멍멍이가 달려가서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물었어. 꽉!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친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냐? 자, 그 멍멍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A지. 하지만 A는 집에 있잖아. 바빠서. 그럼 누구한테 맡긴 거야? 친구 B한테 맡겼지. 그랬을 때 동물의 점유자는 B예요. 그지? B가 데리고 가다가 부주의하게 목줄을 놓친 거고 그래서 그 멍멍이가 지나가던 아이를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소유자인 A한테 있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녔던 B한테 있다. 그게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이에요. 간단하죠?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데리고 있던 애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특수불법 행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봤고요. C까지 본 거잖아. 3개까지.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그럼 이제 오늘은 이거 4번째 특수불법 행위인 동물 점유자 책임. 선생님이 가로하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과실이다. 이건 과실이 있는 거지. 아까 B라는 친구가 목줄을 놓쳤잖아. 그치? 그건 과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 갑을 병 3명이 등장합니다. 자, 병이 동물 소유자야. 그 다음에 갑은 병의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자지. 그러면 자, 이 갑이 동물, 이 세모가 동물이에요. 멍멍이. 이 멍멍이를 데리고 있다가 이 동물이 지나가던 어린아이 을을 꽉 물어서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동물 점유자에게. 근데 선생님, 동물 점유자는 원래 소유주가 아닌데도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일반 불법 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특수불법 행위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상황이 나왔어.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피해자인 을은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동물 점유자가 지는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가 아니라 뭐야? 특수불법 행위.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 갑이 그런데 뭐가 면책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그게 뭔데? 갑이 그거 역시 내가 주의를 다 기울였음을 내가 목줄을 꽉 잡고 있었고 이 목줄도 굉장히 튼튼했는데 갑자기 이 멍멍이가 뭐 뱀파이어라도 됐는지 애가 괴력을 목줄을 뜯고 막 끊고 아니면 이 지나가는 피해자 을이 이 멍멍이를 굉장히 심하게 놀렸어. 아니면 막 애가 막 몽둥이 이렇게 막대기로 막 애를 찌르고 그래서 막 그 동물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든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갑은 스스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을이 동물을 너무 괴롭히거나 아니면 걔를 괴롭혀서 결국에는 물렸다. 이걸 스스로 입증한다면 뭐 됩니까? 책임을 면제받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동물 점유자인 갑이 책임을 면제받으면 을은 이제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밑에 별표 나왔지? 갑이 면책받으면 을은 방법이 없다. 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역시 빈칸 찾아서 102페이지 밑에 혹은 여러분이 빈칸이 102페이지 밑에 없으면 다른 곳에 뭐 그 다음 페이지든 페이지를 찾아서 책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오래 갑니다. 책에다가. 자, 필기하세요. 동물 점유자 책임. 자, 이제 마지막 특수불법 행위가 하나 남았습니다. 동물 점유자 책임 다음이 이제 마지막 남은 특수불법 행위는 공동불법 행위예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 한 거야. 여기 보면 자, 갑, 병, 정 세 명이 나오는데 친구들이야. 갑, 병, 정 친구들인데 얘네가 을을 때렸어. 근데 이제 세 명이 동시에 막 그 집단적으로 때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선생님 물론 이제 그것도 공동 불법 행위인데 이 경우는 일단 갑이 을한테 복수한다고 이제 일단 얘가 이제 주도적으로 때렸어. 그럼 병은 뭐 한 건데? 얘는 교사한 거야. 야, 너 을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야, 때려. 자, 야, 걔 좀 밟아봐. 이렇게 계속 부추기고 얘를 교사했어. 교사. 우리 살인 교사, 폭행 교사 들어봤죠? 교사라는 건 시킨 거야. 아니면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 얘 좀 때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더 확실한 교사가 되겠죠? 이게 교자입니다. 교자. 반면에 정은 옆에서 그냥 지켜본 거야. 야, 내가 망볼까? 망을 봐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선생님이 지나가는지 아니면 행인이 지나가는지 망을 봐도 되고, 망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 나 구경이나 하지 뭐 이렇게. 그럼 방조자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을을 때렸어. 을을 폭행했습니다. 그럼 을은 피해자죠. 그랬을 때 을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선생님 때린 것은 갑이잖아요. 그러면 갑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사했던 병, 지켜본 정,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이 묻습니다. 쌤, 얘가 제일 많은 책임을 졌으니까 얘가 70. 아니야. 얘가 때렸으니까 50. 얘는 교사했으니까 얘가 한 49. 얘는 봤으니까 1. 아니에요. 그런 건 피해자가 결정할 건 아닙니다. 그냥 피해자는 얘네들에게 공동 불법 행위로서 뭐 하면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금액은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손해배상을 하고 그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야, 내가 좀 더 책임이 있으니 어쩌고저쩌고. 알겠어요? 이걸 피해자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가해자들 중 한 명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 누구들끼리? 가해자들끼리 합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린 건 갑이지만 교사했던 병이나 정이나 갑이나 일단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이때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요. 공동 불법 행위는 일반 불법 행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습니까? 특수 불법 행위를 배우고 있죠. 이건 특수 불법 행위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는 오케이? 쓰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불법 회계와 손해배상까지 모두 봤는데 기본적인 예들을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여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확실히 법은 사례예요, 사례.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면 확실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례가 나오죠.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러면 고속도로 관리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뭐 도로공사가 되겠죠, 우리나라. 도로공사가 예를 들면 이제 그게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관리자. 그럼 거기 고속도로 관리자를 우리는 공작물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공작물 소유자. 고속도로 관리자가 고립 구간의 교통 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왜냐하면 폭설이 전혀 안 내리는 지역에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기상 이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다설지가 있고 다우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눈이 늘 폭설이 내리는 정체 구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있었음에도 교통 제한 및 운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 관리상의 고속도로를 뭘로 본 겁니까? 공작물. 사람들이 만든 시설물이니까요. 도로도. 고속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즉 책임이 발생한다고 대판이란 건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써놓으세요. 고속도로 관리자 줄 치시고요. 거기다가 공작물 소유자라고 쓰시고 고속도로를 공작물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라는 문장은 결국 책임이 있다,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법원 2015년 판결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자,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했네요. 어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건물의 외벽 등이, 자, 여러분 건물 바깥의 벽이 외벽이죠? 외벽 등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내화 구조라는 건 아무래도 방화에 강한 물질들을 이런 걸 발라야 되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건물에 게다가 뭐도 없대? 자동 초화 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옆에 있는, 옆 건물이죠. 인접 건물이면 인접 건물에까지 연소된 사안, 즉 우리 건물이 너무 낡고 내화 장치도 없고 안에 자동 소화 장치도 없어서 옆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옆 건물까지 태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는 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책임 5페이지.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 사고의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뒤에 긴 말이 덧붙여 있지만 일단 뭐야? 책임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지금 현재 그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자의 책임 관계입니다. 이번엔 주택이네요. 주택의 임차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야.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 남짓이 지나서 아궁이에, 어머 이게 옛날 집이네요. 연탄집이네요.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가 부엌과 방 사이에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그 가스에 중독되어 상해를 입었다. 손해를 봤죠? 주택 임차인은, 자,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무엇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했을 때 대답을 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자, 그 집을 빌려 쓴 사람이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건물 주죠, 주택 주인이 1차로 공작물 책임을 지고, 다만 임차인에게도, 그 주택에서 잠을 잔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50%의 내모합니다. 중요한 단어 나오죠? 과실상계하였다. 과실상계. 자, 과실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일단 소유자한테는 있지만 임차인에게도 과실. 예를 들어서 문을 꽉 닫지 않았다든가. 그지? 문을 꽉 닫지 않았다든가. 뭔가 이 임차인한테도 과실했다 하면 50%니까 뭐야? 책임을 어떻게 물은 겁니까? 임차인과 소유주의 1대1로 과실을 뭐 한 거야? 나눈 겁니다. 우리 이 과실상계는 특히 어디서 많이 보냐면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봐요. 자동차 사고. 여기 보면 뭐 도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야? 일종의 자동차들끼리 접촉사고지, 그치? 접촉사고를 봤을 때 일방적으로 한 차량에, 여기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차와 B라는 사람의 차가 접촉을 했다. 뭐 뒤에서 꽉 와서 박았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B 운전사가 뭐 졸음운전을 했다든가 약간 딴짓을 하다가 박았다 하더라도요. 이 뒤에 있는 뒷 운전자의 100% 과실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차간 거리를 이 사람이 뭐 유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섰다든지 이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할 수도 있겠죠. 급정거를 했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접촉사고들을 보면 이렇게 과실 뭐합니까? 상계해요.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이 과실상계라는 건 책임을 나누는 거다.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가족관계 가기 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큰 주제는 재산관계와 법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계약을 쭉 했단 말이야. 그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의 내용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불법행위까지 모두 끝냈고 우리가 계약에서 안 하고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볼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계약이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에요. 미성년자와의 계약.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스노트강으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이때 정의야. 미성년자의 정의.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들을 미성년자라고 부르냐? 19세 미만. 선생님이 처음 얘기할 때 법과 정체에서 19세라는 건 만입니다. 만. 이 만자 앞에 뺀 거야.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른다. 그럼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진다? 우리 했던 겁니다. 우리 능력에서 자, 우리 미성년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시 형광펜으로 제한능력자라고 부르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적地位는 능력이 법적인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제한능력이지. 제한능력. 능력에 좀 제한을 두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여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거 원칙이에요. 뭘 할 때? 법률 행위. 선생님, 제가 버스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도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에서 계약은 법률 행위야. 버스를 타는 행위가 왜 법률 행위입니까? 여러분은 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요금 얼마를 낼 테니 버스 기사는 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실어다 주는 계약 행위.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에서 가서 그냥 뭐 아이스티 한 잔을 사는 것도 뭡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내가 얼마를 지불할 테니 나한테 음료수를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거 법률 행위인데 그때마다 전화합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스티 사 먹어야 되는데 아저씨랑 통화하세요. 네, 제 딸인데 아이스티 파세요. 이렇게?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일단 그건 나중에 이제 예외니까 우리 예외는 따로 할게요. 다음, 미성년자가 만약에 원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도 뭘 했어? 네모에 일단은 유효합니다. 선생님 유효하나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유효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를 줄이면 단독으로 한 거지. 단독으로.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도 일단은 유효한다. 일단 이게 중요해.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해. 일단은 유효하지만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해요. 누구랑 누가 취소할 수 있다고? A. 미성년자 본인도 후에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그 법률 행위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취소할게요. 그래서 2번입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이 두 가지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발표하세요. 이 두 문장. 여러분 법률은요. 외우면 좋아요. 문장은 그냥 통째로. 다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러면 어떨까? 두 가지가 있어. 일단은 유효해. 일단은 유효한데 뒤에 계약 뒤에 법률 행위 뒤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한 거예요. 근데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고가에 반드시 앞에 이거 붙어 고가에 얼마짜리 할까? 그래 우리 크게 가자.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원동기를 샀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도대체 500만 원 어디서 난 거야? 몰라. 모았어. 아니면 용돈이 풍부해. 한 달 용돈이 막 한 300만 원쯤 되나 보죠? 샀어. 그러면 그 원동기, 즉 오토바이는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 주인은요. 미성년자 팔았죠. 그지? 그럼 일단 그건 끝난 거야. 그걸 유효하다는 얘기는 나는 물건 판 거고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오토바이를 산 거야.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이었어. 법률행위였어. 그럼 나중에 미성년자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나는 그거 사라고 허락 안 했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 샀지? 저 취소할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본인이 미성년자 본인이 이거 엄마가 안 된대요. 저 사실 엄마 동의 안 얻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더 디테일하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 법정 대리인은 누구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출처예요. 1차적으로는 누구고? 친권자. 친권. 친권은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배울 겁니다. 민법에서. 우리 지금 민법 중에서 재산관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친권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친권이라 하면 부모님이 갖고 계시죠. 부모,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혼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뭐야? 2차적으로는 미성년 후견인이다. 부모가 안 계신 미성년자들도 있죠. 그랬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다. 일단 법정 대리인은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아까 음료수를 사 먹는다든지 여러분이 버스를 탄다든지 했을 때 그 법률 행위는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 들어가요. 미성년자가 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외워야겠죠? 부모님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발표하세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여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란 말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자, 1번 이렇게 해야죠. 1번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여기 가로합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를 정하여 허락된 재산. 이게 뭔데? 용돈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버스를 마음대로 타고 음료수를 사 먹는 건 그건 부모님이 너희들의 법정 대리인께서 뭐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버스 탈 수 있고 책 살 수 있고요. 밥 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뭐니까? 법률행위니까. 용돈의 처분행위.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있을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자, 일단 옆에 예를 보기 전에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건 일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야, 이 노트북 선생님 200만 원 주고 샀는데 너 가져. 줬어요. 한 게 아니야. 줬어 그냥. 그냥 줬어. 그럼 이건 뭐야? 미성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지. 그지?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야. 선생님, 야, 내가 이 노트북 너 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나 대신 심부름해. 이게 아니야. 대가 없이 그냥 준 거야. 이건 뭔데?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죠. 그냥 노트북을 받은 거야. 너 가져. 이게. 그런 행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의무를 면하는 거? 예를 들어 태용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뭘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어. 선생님 이제 뭐 우리가 뭘 했었겠죠? 선생님한테 제가 대신 뭐 3일 동안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야. 계약한 거지. 근데 내가 아직 필요 없어. 그냥 너 3일 동안 선생님 심부름 안 해줘도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의무를 면제해 준 거지. 너 이제 3일 동안 선생님 심부름 안 해줘도 돼. 라고 의무를 면제해 준 거야. 그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일방적으로 미성년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런 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하는 행위. 오케이? 어떤 말인지 알겠지? 여기 봐봐. 채권자로부터 그랬잖아. 채권자는 우리 앞에서 민법에서 물건과 채권을 선생님 써줬죠. 물건은 부동산이야.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돈을 빌려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태용이한테 5만 원을 빌려줬어. 그럼 선생님은 뭐니? 태용이 채권자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태용이한테 선생님 복권에 당첨됐어. 야, 그 5만 원 따위 안 갚아도 돼. 그랬어요. 5만 원 따위 안 갚아도 돼. 그게 뭔데? 채권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것. 오케이? 이해하시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등. 자, 태영이 부모님께 치킨집을 하셔. 근데 지금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렇게 너무 바쁘셔서 야 잠깐 가게를 좀 봐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태영이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치킨을 몇 마리 튀겨놓고 가셨단 말이지. 근데 이제 손님이 오셔서 얘가 치킨을 내놓고 돈을 받았어.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왜? 법정 대리인이 허락했잖아. 너 가게를 좀 봐. 가게를 좀 보라는 얘기는 돈을 받고 치킨을 팔 수 있는 그런 계약. 그거 뭡니까? 돈 받고 치킨 파는 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잖아요. 영업을. 그러는 건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에 관한 행위는 그때마다 부모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손님 오셨는데 치킨 팔아도 돼? 라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는 안 나왔으니까요. 여러분이 4번 하고 쓰시면 됩니다. 4번.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 미성년자도 일을 할 수 있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할 수 있죠.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왜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고용주한테 여러분이 뭐 주급으로 뭐 주마다 돈을 받기로 했든 월마다 월급으로 돈을 받기로 했든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뭐 법정대리는 엄마 나 월급 받아야 되는데 달라고 할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섯 번째요. 자, 다섯 번째. 미성년자 중에서도요. 17세가 되면 17세 이상이 되면 뭐 할 수 있냐면요. 단독으로 유효하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런 뜻이죠. 단독으로 유효한 뭘 할 수 있다?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가능하다. 즉 부모님의 동의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재산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7세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우리나라 배우들이라든지 아이돌들 15살에 막 데뷔합니다. 돈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버는 아이돌이나 배우나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유언을 단독으로. 근데 그냥 아니야. 여기 나이가 좀 밟아봐. 17세 이상이어야 돼. 미성년자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게 있습니다. 성년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 나오겠지만 일단 쓸게요. 성년의제는요.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요. 우리가 가족관계와 법에서 또 배울 건데 이 유언이라든지 이혼은 다 가족관계와 법에서 배울 건데 이혼하더라도 계속 성인 대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알려면 우리가 성년의제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성년의제. 다시 설명할 겁니다, 뒤에서. 하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성년의제는 뭐냐면 모든 미성년자가 성년의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걔는 뭐가 돼? 18세지만 성년의제가 되는 거야. 18세지만 성년의제가 돼서 집 살 수 있어요. 단독으로. 원래 18세는 집을 못 삽니다. 단독으로. 용돈 갖고 집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권리만을 얻거나 음악을 하는 얘기 뭐 그걸로 집을 누가 증여하지 않는 이상 그치 집 살 수는 없는데 18세로서 결혼을 해가지고 성년유죄가 되면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고가의 그런 물품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성년유죄이기 때문에. 근데 성년유죄라는 건 결혼했기 때문에 성년유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2달 만에.
선생님, 저 친구는 18세인데 결혼했기 때문에 성년유죄 해줘서 민법상의 법률 행위를 했던 건데 제가 지금 이혼했으면 다시 18세니까 성년유죄 아닌 걸로 간주해서 걔는 다시 집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혼해도 그냥 계속 성년 배우를 해주는 겁니다. 한 번 결혼했다 이혼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복잡해져. 복잡해지고 있어.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 끝났어요. 7번째. 이거는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취소권 행사 중요합니다. 취소권 행사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 부모의 동의. 여기서 부모라는 건 법정 대리인 얘기할게요. 그냥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기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여기 이랬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때 지금 아까 500만 원짜리 고가의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런데 제가 사고 나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그러면 저는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 부모님의 동의 없이 내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왜 복잡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을 내가 다 가져왔어요. 여기 봐봐요. 안 배운 부분이 뭔데? 유혼, 이혼, 성년유죄 이런 얘기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가족관계와 법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다 가져왔어. 그냥 여기다 한 번에 다 써놨다가 다시 가족관계와 법 할 때 나오면 몰아서 다시 볼게요.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봐. 임금을 이게 형광펜이었는데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또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화살표 좀 빼봐요. 여기와 관련해서 별표 하나 하고 쓸게요. 여러분이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을 청구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여러분이 여기 이 3번 너무 잘 나와. 안 나오지 않아가 아니라 안 나올 수 없어. 100%야. 한 200%야. 제일 많이 낼 겁니다. 계약에서. 미성년자와의 계약. 그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7개야. 그 중에 1, 2, 3번이 가장 중요하겠지. 가장 많이 나오겠지. 여기서. 아직 우리가 아직 뭘 안 배웠으니까. 유언과 이혼을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다 들어가요. 민법을 다 봐야 돼요. 중간고사에. 그래야지 기말 때 형법을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봐봐. 민법에는 크게 두 가지 하잖아. 내가 재산관계와 법, 가족관계와 법.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이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끝내면 뭐가 끝나는 거냐면 가족관계의 법 하나가 아니 재산관계와의 법이 하나 끝나는 거야.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가족관계와 법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족관계와 법이 뭔데? 결혼, 이혼, 상속, 유언, 그 다음에 뭐 친자, 확인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다 배우면 이제 중간고사에 민법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다 배우면 어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7번까지 다 들어오겠죠. 다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 한번 쓴 겁니다. 여러분 졸려요? 졸려요. 졸리네요. 우리 혜경이 졸려? 졸려요, 눈이. 여기까지 잠깐 읽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복잡한 그 아래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제한능력자 제도의 법적 의의라는 거 한번 볼게요.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이 말이 뭐야? 얘들아 봐. 선생님 이 말이 뭐예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봐요.
아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야? 미성년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야. 물건을 판 사람한테는 자, 아까 지금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팔았다. 그럼 물건을 판매한 사람한테는 와, 잖아. 나 오늘 매상 500만 원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막 계획 세웠는데 한 이틀 있다가 취소한대. 어메, 오메. 그러면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한테는 손해예요. 그게 바로 뭐야? 거래야. 그러면 그게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는 겁니다.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디 미성년자한테 물건 마음대로 팔겠어요? 늘 너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거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누구를 위한 거야, 얘들아? 미성년자를 위한 거야. 일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왜?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아직 온전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형법으로 가면 더 심각하잖아요. 사람 죽였는데 그냥 집에 가잖아요. 아직 어린애들은. 어? 막 흉악범들 있잖아. 중학생인데 흉악범들. 걔네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요. 친구를 정말 집단으로 폭행해서 애를 거의 반 죽음 만들어 놓고도 걔네는 실형 선고받지 않습니다. 왜? 걔네가 미성년자니까. 형법 가면 훨씬 더 미성년자에게 유리합니다. 이건 민법 정도니까 이 정도지. 계속 봐.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누구를 보호한다. 오케이, 잊지 마.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야. 얘네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입법의 취지가 있다. 입법 취지를 알아. 선생님 이거 좀 이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데 불리하죠. 판매자들한테는.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의사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온갖 능력 중에 의사 능력 나오네요. 의사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한 능력자의 누구, 물건을 판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렇게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물건 판매한 사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거래 상대방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길잖아.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그냥 우리는 줄여서 상대방 이렇게 할 겁니다. 잠 좀 깨세요. 이어서 할게요. 아까 이 제한능력자 제도가 일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그러한 제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나왔다고 했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줄여서 상대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단 이제 이 문장의 뜻을 좀 풀어서 써줄 테니까요. 여러분이 써보세요. 부르면서 쓸게요. 자, 미성년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떻다? 불안한 어떤 위치죠.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불안한 위치.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일단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가 몇 가지가 있는지 봐야 돼요. 좀 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다시 줄여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건 몇 가지가 있다? 3개. 일단 가지수를 먼저 기억하세요. 3개가 있어.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어? 상대방의. 자, 이거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리야.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바로 확답 촉구권을 갖고 있는 거야. 확답 촉구권. 권리라고 나왔을 때 권리는 권리잖아요.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군지 보셔야 됩니다. 확답 촉구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미성년자가? 아니, 거래한 상대방이 누구에게?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볼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주차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누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여기 나왔네요. 형광펜 좀 주세요. 여기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할지 말지 그 여부를 확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이 확답 촉구권은 일단 누구한테 하는 거야?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그거 사갔는데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 사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취소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확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저희 취소 안 해요 하면 뭐야? 거래 끝난 거야. 마음 놓고 내가 매상을 올렸다고 계산하면 돼. 500만 원어치 팔았다. 이렇게. 누구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그 한 장 살짝 바꾸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문장을.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할지 여부 이렇게 하면 틀린 거지. 아니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틀렸지.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기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써주세요. 만약에 이때 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거래할 거래 당시에 자기의 물건을 사간 그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간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팔았는지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전제 조건을 왜 갖다 붙이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막 여러분 여기 고민합니다. 알았어? 거래할 때 미성년자인지 알았는데 뒤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낚여요 거기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갑은 당시 자기와 거래한 B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뒤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거래를 취소할지 말지를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고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래할 당시 미성년자를 알고 팔았는데 이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하지 않고 일단 갖고 있어. 그 권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자, 두 번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촉구했는데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랬어. 그 촉구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 그리고 전화를 안 해. 확답을 안 해줘. 기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뭐래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그냥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야 이거. 그럼 이건 못 바꾼다는 뜻이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면요 못 바꿔요. 환불 안 돼요 이거. 취소 안 된다는 얘기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중요한 표현.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정말 애매하게 일정 기간 그러는데 이게 기간이 시험에 나오나요? 우리가 뭐 법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좀 궁금하죠. 보통 유예 기간은 그냥 한 1개월 정도로 합니다. 궁금하니까. 어? 유예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역시 여기다가도 별표해서 단서를 하나 붙여놓을게요. 써보세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답이 없으면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답이 없으면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는 뭐예요? 자, EX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 학원 등록이죠. 학원 등록을 한 게 아니라 학원 등록 예약을 했어. 우리 등록할 거예요. 우리 언제 개강하는 강의 저기 8월 10일 날 개강하는 강의 그거 저희 수강할 거예요 라고 예약을 한 후 1개월간 확답이 없으면 취소된 거다. 자, 이거 그냥 우리가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거 본별로 얘기하면 학원 등록 예약했어. 우리 들을 거라고 예약했어. 그러면 이게 확정적인 계약이 되려면 와서 뭐 해야 돼? 등록해야 되는 거지. 그게 특정한 절차란 뜻이야. 별개 특정한 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예약하고 나서 그게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와서 돈 내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어떤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아무 말도 없어 그냥. 그럼 뭐야? 취소된 거란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법률적으로 풀잖아?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요. 같은 말이라도 법률적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나올까요? 여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요. 여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는 뭐 이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문제를 읽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 100만 개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아우 중요합니다. 뭐가 있어요? 철회권이 있죠. 철회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일단 확답 촉구권을 갖고 있지. 근데 외울 때 얘들아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얘들아 니네가 이렇게 외울 거 아니야. 거래 상대방의 권리 이렇게 배울 거 아니야? 앞에 건 내가 뺐어. 기다려서. 거래 상대방은 성인과 거래한 상대방 아니야. 성인과 성인의 거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와의 거래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라는 말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미성년자.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니네가 외울 때 확답 촉구권 이렇게 외우지 말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권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 촉구권 이렇게 외우면 좀 덜 헷갈릴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가 뭐야? 철회권이지. 철회권. 자, 볼게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또 이런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오죠. 동그라미칩니다. 추인. 일단 추인 좀 이따 볼까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조건이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는 또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야.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잖아. 근데 철회는 미성년자도 돼.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야 이거. 알겠니? 미성년자 본인에게나 A 또는 B에게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의사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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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
철회할 수 있다. 즉 철회권은 미성년자한테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뭔데 철회가? 나왔잖아. 나 안 팔래요, 야. 알겠니? 나 오토바이 안 팔래. 가져와 이거야. 철회라는 거. 상대방이. 오케이? 누구에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다 할 수 있어요. 철회는. 근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지. 뭐가 있을 때까지? 상대 추인이 있을 때까지야. 그러면 추인이 뭔지 봐야겠죠. 여기 나오죠? 추인의 뜻이 나옵니다. 옆에 귀퉁이에. 추인이란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뒤에 자 봐봐. 여기까지 끊어야 돼.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뒤에 그럼 여기서 불완전한 법률 행위야. 불완전한 법률 행위. 누구의 법률 행위가 불완전한 법률 행위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가 불완전한 법률 행위야. 알겠니? 아까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줄에서 뭘 했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모든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지? 근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니까 어때? 불완전한 법률 행위야. 오케이? 해경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이렇게 줄인 거야, 그걸. 불완전한 법률 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뒤 보충해서 확정적으로, 이 말 무서운 거랬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다. 선생님, 말이 너무 길어요. 실생활에서는 정말 단순한 거야. 자, 아까 청소년 갑이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샀잖아. 부모님의 동의 없이, 그치? 그럼 그건 뭐니?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산 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란 말이야? 그럼 이건 불완전한 법률 행위지. 그리고 갔어. 갔는데 그 한 3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 선생님의 판매자, 예를 들어서 판매자, 오토바이 판매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네, 그랬더니 조금 전에 3시간 전에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간 학생의 부모인데요. 네. 저희 그 오토바이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해. 그럼 이거 뭐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뭡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됐죠?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거잖아. 전화해서. 그게 추인이야. 말로. 저희 그거 살게요. 아니면 반대로 저 그거 취소해 주세요. 그럼 취소하면 이제 그것도 뭐야? 취소 딱 되면서 확정적으로 유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이. 저 그거 안 살 거예요. 또는 저희 그거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추인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법률 용어로 바꾸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 자, 어쨌든 다시 여기 봐. 중요하게 시험에서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기억할 건 이거야. 이거 선생님이 발표한 거.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 철회권은 미성년자 본인 그리고 법정 대리인 둘 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요. 여기는 정말 다른 형광펜 색깔로 바꿔서 그 다음 줄은 선생님이 줄 칠게요. 얘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고요. 얘는 단서가 붙죠. 몰랐을 경우에만. 이게 단서야. 철회권은 그냥 막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서가 붙어. 단서가.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됩니다. 뭐랑요? 아까 저 위에 있었던 애랑 비교가 돼요. 확답 촉구권은 뭐랬어?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 여기 써놨던 선생님이 확답 촉구권은. 하지만 철회권은 아니야.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어. 오케이? 반드시 같은 색깔로 여기랑 여기는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줄주세요. 같은 단서 조항이잖아요. 확답 촉구권은 상관없다. 하지만 철회권은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얼마나 좋아하겠어, 문제 내는 사람들이. 모든 학교가 언제나 항상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권리 2개.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 다음, 세 번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권리 한번 볼게요. 속임수에 의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만약에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즉 판매자를 속였다. 그러면 미성년자 측에서 뭐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 여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댔잖아. 근데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거래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첫 번째 경우 이거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이 말이 뭔데? 여기서 행위 능력자는 뭐야? 성인이지. 저 미성년자 아니에요. 저 어른이에요, 이렇게. 한 경우나 아니면 두 번째 이거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하는 경우지. 그러면 선생님, 어디까지가 속임수예요? 자, 여기 선생님 봐봐. 선생님 아까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판 판매자죠? 태웅이는 미성년자야. 네, 선생님이 봤더니 쪽 봐도 학생 같은데 민증을 위조했어. 위조. 이 정도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야, 너 미성년자지? 너 학생이지? 저 아닌데요? 아, 너 솔직히 말해도 학생이지? 아, 저 아니에요. 저 어른이에요. 이 정도까지 한 건 이건 속임수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야, 그래 너? 그럼 너 저기 신분증 줘봐. 내 신분증 위조해서 애가 만 23세로 돼 있어. 이건 적극적인 속임수기 때문에 그때는 미성년자 측이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 정도 내가 아까처럼 너 미성년자지? 아닌데요? 미성년자잖아? 아니에요. 저 어른이야. 이 정도 말한 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신분증 위조. 다음. 너 미성년자지? 엄마, 너 이거 500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건데 너 이거 사도 된다고 엄마가 승낙했어? 아, 했어요.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네가 잠깐만요. 저 보세요. 엄마라고 조정되는 전화번호 눌러. 띠리리리. 엄마가 안 받으니 아빠한테 할게요. 미리 친구랑 짰어. 친구가 받아. 목소리 네, 저 태훈이 아빠한테 이렇게. 이건 미리 다 이거 적극적인 속임수잖아. 이거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거나 써놔요. 신분증 위조. 신분증 위조. 그 다음에 이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은 것처럼 뭐 동의서 위조라든지 대역을 세워서 대역으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한 경우라든지 이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쓴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돼. 이때는 미성년자만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오지.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저는 우리 태영이가 그렇게까지 민증을 위조해서 거짓말 할 줄 몰랐으니까요. 취소해 주세요. 안 돼. 그 다음에 나중에 태영이 아버님이 너무 황당하겠지. 네? 제가 전화를 받았다고요? 전 전화 받은 적 없어요. 알고 봤더니 태영이 친구가 받은 거잖아. 그치? 미리 짜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화 받은 게 없고 그거 태영이가 친구랑 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해 주세요. 못 한다고요. 알겠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안 틀려요. 여러분 선배들이. 1번, 2번에서 맨날 실수해서 틀리지 3번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안 틀려요. 여러분 선배들. 너무 잘 풀어요. 이거. 되게 신나하면서 풀더라고요. 속임수에 의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답은 이렇게 가로하고 나이를 주지. 나이 17세. 17세면 뭐야? 미성년자냐? 오케이, 미성년자지. 답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을은 몇 살이야? 을은 20세, 성인이지.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계약 체결 당시 저기 단서를 줍니다.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추쳐요. 을이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이런 단서를 왜 줍니까? 철회권 문제 내려고 하는 거잖아. 철회권. 알겠니?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몰랐다고 말하는 거 보면 철회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먼저 봐, 설명.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당연하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당연히 확답 촉구할 수 있습니다. 확답 촉구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갑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기 전에 계약 체결 의사의 표시를 못까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고요. 거래 상대방은 확답도 촉구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나왔잖아.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가 있기 때문에 확답도 촉구하고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두 번째 사례. 병은 17세고요. 병이 일주일 동안 정은 52세입니다.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여기 좋죠, 얘들아.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 가로해.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것 가로해. 얘들아 여기 봐. 이거는 주고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에 일방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받는 행위가 아니야. 이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꼭 돈으로 주고받는 것만 계약이 아니야. 장학금 돈을 받는 대가로 강아지를 돌봐주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 채권과 채무를 주고받은 계약입니다. 그런 계약을 오케이 계약은 계약인데 그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어. 그럼 이건 불완전한 계약이야. 불완전한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럼 볼게요. 병이 정가 여기 나오지.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 그래? 부담 있는 증여 계약이야. 증여라는 건 받는 건데 뭘 받기로 했습니까? 장학금을 받기로 했죠. 근데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강아지를 돌봐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잖아. 그래서 이게 부담 있는 증여 계약이야. 부담 있는 증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때는 자 미성년자인 병 또는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차근차근 넘어가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공부의 20%밖에 안 한 겁니다. 나머지 80%는 뭘까요? 암기. 그 다음에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 기본적인 내용은 다뤘는데 더 복잡한 건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 개념 체크 문제나 잠깐 풀어보세요. 자, 미성년자와의 거래 계약에 대한 얘기가 되게 복잡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사례.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고른 것은 됐습니다. 고등학생 갑은 17세라고 나왔죠? 미성년자죠? 같은 반 친구인 동갑내기 을로부터 자 갑이 17세인데 누구야? 을도 동갑내기 친구를 했잖아. 그럼 뭐야? 둘 다 미성년자야. 이 경우는 그럼 이제 딱 느낌이 와야 돼. 누구와 누구의 거래와 미성년자와 성인의 거래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와의 거래야. 을로부터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복잡해 보이죠? 갑은 같은 반 친구인 동갑내기 을로부터 을이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중고 자전거입니다. 일단 이 자전거는 을의 건데 을이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자전거야. 알겠니? 그 자전거를 1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계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의사의 합친이 있었겠지. 하기로 한 거니까. 갑은
10만 원을 주고 사기로 했고 을은 10만 원을 받고 팔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구매하기로 했다까지. 그쵸? 서로 둘이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건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가격도 10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갑은 을에게서 자전거를 받아내요. 인도받은 후 법정 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했다. 돈 좋네요. 다음날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갑의 법정 대리인은 중고 자전거 구매 계약 시 별도로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을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갑과 을은 모두 학년 초부터 서로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프린트가 없으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보세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이 뭐가 틀린지.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 일단 등장인물이 4명밖에 없어. 갑, 을,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의 법정 대리인. 알겠니? 4명밖에 없잖아.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일단 중요한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단순화 시키세요. 일단 매매 계약의 주체는 갑과 을이죠. 그지? 그래서 갑은 매매 대금 얼마를 냈어요? 10만 원. 근데 그 10만 원이 뭐로 받은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 용돈이야. 아까 우리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 용돈이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 처분 가능한 용돈으로 내가 뭔가를 사는 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갑이 을에게 돈 10만 원을 나 그 10만 원 용돈인데 그걸로 뭘 사겠다고 한 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예요. 얘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갑은 자전거를 살 때 10만 원 지불한 건 부모님의 동의 필요 없어요. 용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오케이? 정말 중요해. 이게 용돈이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네가 이 미성년자 문제 풀 때 용돈이란 말이 나오면 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돼. 아, 용돈이네? 오케이, 용돈이네, 알겠니? 용돈이네. 그래서 다음 을은요. 을은 뭘 팔았습니까? 이것도 나왔지. 생일 선물로 받은 거면 이거 을이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아빠 거 판 거 아니잖아, 지금. 아빠 자전거 갖다 판게 아니잖아. 그지? 내 자전거인데 생일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 이 자전거를 이렇게 매매 계약에 성립한 자 여기다가 써놔요. 여러분 지금 프린트가 없군요. 갑은 용돈으로 받은 1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정말 중요한 거. 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할 수 있다가 완전 중요한 포인트였고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을은 뭘 했어요, 여기. 중요한 표 나오지. 을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갑과 을이 체결하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죠. 이건 뭐야? 동의했다는 뜻이야, 후에. 뒤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뒤에는 동의했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뭔데? 추인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을의 계약 역시 법정 대리인이 차후에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이 이거 주면 봐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응용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이거. 서로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이건 서로가 둘 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뭐에서 중요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청약권인데 얘네는 둘 다 뭐니? 둘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둘 다 뭐가 돼? 거래 상대방이 돼요. 갑은 을의 거래 상대방, 을은 갑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둘 다 거래 상대방인데 둘 다 서로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니까 둘 다 뭐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막 눈이 좀 헷갈려? 헷갈려요, 눈이. 뭐예요? 뭐긴요. 우리 여기 있잖아.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이면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이 문제가 재밌는 건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계약은요. 서로가 미성년자인 그 동시에 뭐야? 거래 상대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봐.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그랬어. 계약. 우리 계약 오랜만에 봤지? 불법행위 하느라고 까먹었지, 얘들아? 선생님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건 문서 같은 거 안 써도 된다 그랬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끝났다 그랬지? 너 그거 나한테 10만 원에 팔래? 응? 팔게? 하는 순간 계약은 체결된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예요. 알겠어요? 돈 주고 막은 나중이야. 그럼 너 여기 봐봐. 이 첫 번째 기억.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기역 시점에 성립하지만 니은 시점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라고. 기역 시점에 성립도 하고 효력도 발생해. 동시에. 알겠어요? 이 기역 시점에 구매하기로 했다. 말로 끝난 거야. 너 그거 나한테 팔래? 응, 팔래. 하면 그 순간 계약도 성립되고 또 뭐야? 효력도 발생하는 거야. 동시에. 알겠어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완전 중요해. 그래서 앞부분 여기 뒤에 틀렸어요. 기억 시점에서 성립도 하고 효력도 발생한다. 그래서 안 됩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중고 자전거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니까요. 왜? 내가 여기 써놨잖아. 갑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었고 을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잖아, 뒤에. 추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뭐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야. 다음,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중고 자전거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니까요. 왜? 갑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이야.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뒤에 취소하니 많이 할 수 없어요. 오케이? 없어요. 갑과 을은 모두 중고 자전거 매매 계약 체결 의사 표시를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 할 수 없다고. 둘 다 뭐 했으니까?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려고 한 거야. 마지막 줄. 알겠니? 진짜 공부를 조금만 하고 보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번 시험은. 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 얘기해. 아, 선생님 안 할래요? 아니 뭐 하나만 뭐 하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음 주에 프린트해서 줄게요. 미성년자만 갖고 우리가 문제만 한 2, 3주 풀어도 계속 쓸 다양한 얘기들을 사례들을 얘기해 줄 테니까요. 일단 문제 좀 한 2주 정도 풀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학 수업 나갈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어요.